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면 상한가에서 상한가로 개편된 프로그램. 상한가 오늘 화요일 시작할 텐데요. 저희 방송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아래 나오는 TV 채널에서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채팅창에서 다양한 의견들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두님, 김태경님, 성님, 전화기님, 블랙홀님 들어와 계신데요. 그린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오늘 어제 치킨 이벤트에서 당첨되신 분들 오늘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혹시 까먹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오실 수가 있고요. 질문들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채팅창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오늘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속 저희가 큰 그림을 계속 그려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책 결정자들과 금융권들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녹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하나하나 예측해 나가면서 FOMC를 또 변수라는 걸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FOMC 대기 모드 중에서 국내 증시 3월 마지막 고비 어떻게 넘길 수 있는지 우리 화목팀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나 2자릿수 이상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 게임주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12월에 이어서 이번 3월에도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게임을 중국에 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데브시스터즈, 넥슨 등등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게임주 전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으로 한번 짚어보죠. 삼성전자 적자 첫 보고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MSCI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의 금양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인적 분할 이야기한 STX 그린오션으로 바꿔서 또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STX가 21%가량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 외에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자, 오늘도 역시나 화목팀 나와 주셨습니다. 왼쪽부터 이호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김준호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최현덕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테지만 월수와 화목팀의 수익률 대결에서 화목팀이 최단 기간에 빡 올라와서 지금 수익률 격차가 얼마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근 매니저님, 요거 네. 8거래일 남았는데 네네. 어떻게 요 추세대로라면 네. 역전을 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역전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벌리느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원래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확 땡긴 게 아니라 서서히 좀 땡겨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떨어질 거고,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네. 큐렉소로 45% 정도 수익을 네. 내시더니 강하게 또 말씀을 하고 네네. 계십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은 네. 어떻다고 봅니까? 원래 겸손을 네. 키워드로 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도 유의미한 이야기인지. 일단 겸손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에 우승을 했고 예. 다시 또 이제 겸손하다라고 말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할 일, 또 우리의 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거의 목적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또 사실 기세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목팀의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 정도 됐을 때 이미 지금 승리를 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보름이나 남았고 앞으로 종목을 나가는 것도 한 4종목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하고도 지금의 수익률 격차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뒤집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목팀에서 좀 주목하는 거는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 네. 초반에는 살짝 종목들이 아슬아슬한 것들 많고 또 이제 손절가에 걸리는 종목들이 많으면서 조금 고전하셨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더 갈 수 있을까요? 초반에 좀 쉬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다가 이게 또 재밌는 거고 제가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이기는 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 보고 예. 얼마 차이로 이기냐. 뭐 그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얼마 차이로 이기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지금 시장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데 성장주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만 우리가 좀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뭐 차이가 좀 꽤 나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이제 후반이면은 뭐 보일 거니까는 제가 뭐 아무리 뭐 왈가불가 떠들어 뭐 하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결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은 HLB제약, 이수화학,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시장에서 주목하는 종목들 또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좀 한두 종목이 좀 터져주면 곧바로 또 화목팀이 역전하면서 우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중계석 갔다가 와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저희 수익률 챙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큰 그림 계속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목요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내일 지나고 목요일 새벽이 되면 25bp인지 50bp인지 아니면 동결인지 거기다가 플러스로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안개가 좀 걷히게 됩니다. 국내 증시 3월 이번 주가 지나면 마지막 주가 오는데요. 마지막 고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세 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써주셨으면 올려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보죠. 성장주를 담아야 된다? 네. 이번에 이제 SVB 사태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더 올라가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도 보시면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그다음에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거에 좀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제 연준이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상당히 좀 가파르다 보니까 성장주가 약간은 좀 올라가기 좀 어려웠던 환경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들어가게 된다면 성장주가 더 지금 힘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는 실리콘밸리에 네.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파산인데 그래도 성장주를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은 이따가 들어보도록 네네. 하고요. 가운데 계신 김주로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뭐 기대가 된다. 네, FOMC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그래도 나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FOMC에서 통화 정책이 예상했던 대로 뭐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또는 만약에 동결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단기 시장 반등, 단기 시장 랠리는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완벽하게 뭐 잡힌 건 아닌데요. SVB 사태도 서서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뭐 단계다 보니까 일단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이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로 좀 찾고 있는데 그래도 FOMC가 그래도 시장의 어떤 상승의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는 조금 중의적인 의미도 될까요? 힘들면 나한테 기대. 약간 이런 그럴 느낌? 수도 있죠. 예, 네.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 걱정하면 수익을 못 낸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락론자는 명예를 얻고 상승론자는 돈을 얻는다. 좋네요, 그 말.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걱정하고 계속 하락 얘기하면 수익을 못 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은행 리스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또 이 시점에서 이제 하락론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좀 주다 보니까는 좀 어쨌든 겁이 나서 아마 털리는 분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은행 리스크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물론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나오는 대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바로바로 해결하고 있고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온 소식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 예금 전 은행에 대해서 보증하겠다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게임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이호근 매니저께서 성장주 이야기하셨는데 성장주가 올라가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금리나 전망이 빠르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걱정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상승하고 떨어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당연히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 탑픽 종목으로 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배규빈님께서 백내장 수술하고 입원해서 눈 감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은 쾌차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눈 감고 들어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김준호 매니저님 네. 먼저 FOMC가 연준에서 몇 BP, 몇 네. 퍼센트 인상하는 게 가장 시장에 좋은 시나리오입니까? 제 생각에는 근데 바로 동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결국에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반기에 또 그 청구서로 우리가 또 증시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로 동결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또 이제 베이비 스텝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베이비 스텝 이후에 시장에서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 앞으로의 어떤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고 또 국제 유가도 지금 계속해서 가파르게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이제 5월에 또 이제 그 4월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3월 CPI 지표가 또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땐 9개월 연속 CPI 지표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임금 인상률이 연간 3.9%, 3.8%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만약에 5자가 보이고 또 그리고 올해 한 6월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 수준에서 물가가 이제 4%대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가를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임금 상승률이 3.8에서 또 이제 그 여성 기준으로는 3.5, 남성 기준으로는 3.9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시장이 지금 이미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충격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앞으로 이제 물가는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인터뷰에서 금리를 좀 인하하는 어떤 그 뉘앙스의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증시도 환호하고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완화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 저는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고요. 근데 뭐 동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확실하게 완화 시그널이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당분간 증시는 환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주가는 관련해서 이제 성장주 방금 그 이호근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장주 중심의 반등 흐름 잘 들어와주고 있고요. 뭐 2차전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FOMC를 앞둔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조정폭이 컸었었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이제 은행권 미국발 어떤 은행권 금융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또 FOMC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가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가장 큰 또 수혜가 되면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 어느 정도 뭐 베이비 스텝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동결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게임주를 비롯한 어떤 성장주 중심의 가파른 상승세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있어서요. 그 안에서 지금 이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AI 섹터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도 AI 관련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이 2배, 3배 이상의 반등이 나와줬고 또 2차전지 섹터에서 뭐 오늘은 전고체 또 그리고 또 리튬 또 최근에 양극재 관련 종목들 연이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메타버스 기기 쪽도 좋고요.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낙폭 과대 섹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섹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강력한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번 주 우리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증시가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과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 FOMC 지나가면 좀 재료 소멸로 시장에는 좀 호재 쪽으로 많이 무게가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FOMC 회의가 우려감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장 변동이 나오는 건데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좀 불확실했던 게 이제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 우려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FOMC 회의 지나고 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전 이제 FOMC 회의 예상을 25베이스 포인트 한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정도표가 나오거든요. 그 여기서 금리나 전망이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금리나 전망이 빨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은행에 대한 사태가 채권값이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채권값이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파 위원들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나 전망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번에 이 은행 리스크가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 바로 금리 인하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더 좋을 것이고, FOMC 회의 전에라도 그런 변동이 있다면 오히려 매수기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우리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까지는 FOMC 회의 때마다 계속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해왔기 때문에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은 금리 인하 전망도 나올 것이고 또 뭐 동결 계획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호재를 더 확정하는 뭐 그런 회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는 FOMC를 호재로 봐야지 악재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눈치 싸움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이 드디어 멈춘다라고 호재성으로 인식하는 쪽과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 인상을 멈출까? 라는 쪽, 인플레이션도 안 잡혔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나눠서 조금 눈치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은 호재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호금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FOMC의 플러스 성장주까지 얹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25pp로 거의 이제 다들 시장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에 SVB 사태가 이제 어떤 일들을 촉발을 했냐면, 지난번 2월 달에 우리가 이제 CPI, BPI, 그 다음에 PC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 SVB 사태가 생기면서, 지금 연준이 어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지금 약간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이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번 SVB 사태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이번에 SVB가 그 사태가 발생됐던 가장 안전자산이라 했던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면 계속 연쇄적으로 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은 여기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속도 조절은 지난 2월 달에 PPI, CPI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던 성장주의 어떤 숨통을 조금 틔워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금값이 요즘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금값이나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약간의 이제 달러의 위상, 기축 통화에서 위상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연준의 이제 정책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물가를 잡는 거하고, 달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축 통화에서의 어떤 위치,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목적을 같이 달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빨리 가게 된다면 약간 이제 금융 위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다니 달러의 약세, 그러면서 금값이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25pp로 올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장은 달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주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25pp 올리는 걸로 달러가 다시 이전처럼 강세로 가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하락하는 걸 좀 막아주는 정도.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식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다만 이제 연준이 여기서 어쨌든 지금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여기서 지금 어려운 이런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최근에 이제 그 금값이라든가 비트코인 강세 이런 걸 봤을 때 약간의 좀 흔들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는 이제 속도를 좀 냈어야 되는데 이제 못 내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SVB 사태처럼 뭐 발생이 되면 이제 계속 연준이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연말로 가면 후유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전략은 일단 FOMC 이후에는 긍정적.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그 연준이 갔어야 되는데 이 못 갔던 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위험 관리, 지금은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좀 적극적인 매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금 매니저님은 네. 상반기에 그러니까 상고하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호, 알겠습니다. 옆에서는 걱정하면 수익 못 난다고 했는데 상고하저. 네. 알겠습니다. 뭐 각자의 뷰가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현동 매니저님 정말 짧게만 사실은 이 매크로 얘기는 뭐 어제도 사실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길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게 일단 FOMC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뭐 길게 예측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 그럼 지금 SVB,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뭐 실버게이트, 여기다가 크레딧 스위스의 UBS 합쳐지는 거, 요런 금융권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거의 다 끝나간다 쪽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80, 90% 정도는 끝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크레딧 스위스하고 SVB 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인데, 자, 지난번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채권 때문에 불 꺼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2021년도에 투자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번 채권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금자들이 인출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스위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었고, 이제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그랬던 건데, UBS가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반토막 났죠, 이미. 그 아래로 빠졌고. UBS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 주가 올랐습니다. 원래 UBS하고 CS 같은 경우는 한 세기 동안 경쟁을 했던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인데, UBS가 이 크레딧 스위스를 4조 원에 인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150조 원 정도 특혜받다라고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게 팔 수밖에 없고, 빨리 이제 어쨌든 누가 인수를 해야 이게 문제 해결되니까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UBS 입장에서는 굉장히 알토란 같은 자산을 쉽게 흡수하는 거니까는 오히려 이 분석가들은 UBS 그 주가는 사양 조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리만 브러더스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근데 이거는 채권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지금 UBS가 스위스의 자산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만 여유가 있어서 그냥 뭐 길어봐야 제가 볼 때 한 2년?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만 내려가면은 채권 값이 그대로 올라갔고 다 회복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먹힌 스위스 같은 CS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급락이 나온 거고, UBS 같은 경우는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써 지금 크레딧 스위스도 이제 좀 마무리됐다를 보면 될 것 같고, SBB가 지금 최근에 이 매각이 안 돼갖고 좀 문제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SBB를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했고요. 지금 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SVB 은행하고 시그니처 은행만 이제 예금 보증해 준 건데,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고, 또 만에 하나 사태 대비해서 미국이 지난 주말에 캐나다하고 일본, 유럽하고 지금 유럽의 중앙은행과 달러우선 맺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주말에 뭐 다들 아실 건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워런 버핏 만나러 갔습니다. 워런 버핏이 지난번에도 이제 그 금융위기 나왔을 때 밑에 있는 금융주를 대거 투자해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줬고, 그 나중에 올라갔고 엄청 큰 수익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은행들이 또 이런 거 부탁하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입장에서도 이게 이 중소은행들이 채권 투자해서 힘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두고 그냥 냅두면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 조만간 워런 버핏도 뭐 은행주 투자 이야기 좀 나올 것 같고, 그럼 저는 이 은행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물론 우려감이 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우리가 몰랐던 또 중소은행의 파산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온 것 치고는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상황이 FOMC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서 주가는 힘들었고, 은행은 좀 망한 은행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UBS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관점 본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가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무리가 되는 거에서 이제 호재로 변하는 걸 준비를 해야지.
그냥 뭐 겁이 나갖고 난 좀 두고 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 절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걱정하면 수익 안 난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세 분 다 굉장히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렇게 금리 인상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을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김준호 매니저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투자자로서 상황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 뭐 3월 달이 가장 위험한 거는 상패 시즌이고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보통 이제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이 이제 상패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좀 실적이 안 좋고 적자폭이 좀 컸던 기업들은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는 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감사 보고 제출을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아니면 부적정 판정이 난다고 했을 때는 오늘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감사 보고서가 부적정이 될 수 있다라는 썰이 돌면서 하한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수익도 수익이지만 일단 안정적으로 3월을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또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은 일단 수익도 수익이지만 최대한의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신규 매수할 때는 관련 종목들의 어떤 실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FOMC가 다가오는데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변수가 나올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화살표를 돌릴지 이것도 촉각에 곤두서는데요.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뉴스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섹터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한번 게임주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이 자리에서 게임주 이야기를 나눠본 게 굉장히 옛날인 것 같습니다. 파노를 열어준다. 중국이 파노를 개방한다라는 소식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게임주, 실제로 12월에 이어서 3월 달도 넷마블, 넥슨, 데브시스터즈 이렇게 또 열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두 자릿수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앞으로도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더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오늘 엔터주도 역시나 중국이 드디어 한한령을 좀 해제하는 건가? 좀 차갑던 분위기가 풀리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른 리오프닝주들도 조금 매기가 들어왔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볼게요. 레드오션? 네네. 안 좋게 보시는군요. 아니, 지금 이제 중국 파노가 이제 개방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게임주가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XR 기기.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옛날에 갤러그, 그 다음에 콘솔 게임,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MMORPG 게임.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새로운 그 장르가 생길 때마다 게임주가 한 번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그 한계점에 왔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 새로운 XR 기기가 나타나면 거기에 또 맞는 게임이 나오면서 또 그때 한번 또 이 게임주들의 성장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XR 기기에 나올 때까지는 게임주가 좀 성장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갤러그로 언급을 해주셔서 우리 또 제작진들은 그때 50원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왼쪽에 김준훈 매니저님은 완전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 무슨 소리냐. 네. 이제 시작이라 봐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은 코로나의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제 시장에서 막 부각받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필두로 지금 한 종목, 두 종목씩 반등 흐름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말 플레이트 온, 또 NFT, 또 블록체인 관련된 거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뭐 카카오 게임주도 그렇고 뭐 넥슨 게임즈, 또 위메이드 그룹주도 계속해서 차기 신작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블록체인 NFT에 대한 기대감도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부터 먼저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 12월 기점으로 중국의 국내 한국산 6종이 판호 발급이 됐고 3개월 만에 됐는데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그 기업 게임주들도 계속해서 판호 발급을 하고 있어요. 자체 경기 부양책도 될 수가 있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내 게임주들의 어떤 그 중국 판호 발급 사례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너무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자,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은요. 너무 싸다. 네. 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도 싸지만 안 가잖아요. 싼 건 알겠는데도 손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그 중국이 게임 시장을 주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중국 시장이 게임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이제 뭐 게임은 아편이다 그러면서 좀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죽으면서 우리 게임도 같이 좀 많이 빠졌던 건데, 그런 중국이 지금 게임을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 양해에서도 이 중국이 게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하는 얘기 나오면서 좀 살리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보시면 판호 발급이 상당히 활발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7개 외자 판호 발급했는데 국내 게임 기업만 5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당연히 이제 이 김준호 매니저가 한 말처럼 시작이라 보고 있고 너무 싸다. 다만 이제 좀 이 바닥에 있던 시간이 오래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흐름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본격적인 흐름은 뭐 조만간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은 너무 싸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있는데 아까 고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고점인가 궁금해요. 다 바닥 아닌가요 지금? 게임 산업이 이제 약간 이제 그 2007년 막 이때 이제 한번 확 올랐다가 예. 약간 좀 하락세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게임 산업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제 경쟁률도 좀 취해져.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뭐 중국 시장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업체들도 뭐 있고 막 그러니까 아주 치열해졌고, 그 다음에 이전처럼 그 MMORPG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옛날만큼 그 흥미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요즘 다시 이제 콘솔 게임이 조금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새로운 장르, SR 기기가 나오면 XR, VR, AR. 예. 그거는 또 최현동 매니저님이랑 한 편이네요. 그 기기가 나오면서 예. 다시 한번 좀 부흥기를 맞는데 지금 기존 체제로는 이제는 조금 포화상처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웬만한 게임 네. 업체들이 AR, VR, XR 게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움직였을 때도 N게임을 비롯해서 웬만한 게임 종목들이 일부는 다 AR 관련된 VR 또 XR 관련된 게임도 다 내놓고 있는 상태라서 뭐 같이 또 맞물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는 그런 AR, VR, XR 게임이 네. 대박나는 그 게임 주들이 갈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네. 비슷한 게임의 비슷한 류가 너무 포화 상태다. 네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다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로 스탠스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세 분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김준호 매니저님한테 이제 시작이다라고 네. 하는데 궁금한 거는, 게임주 안에서도 우리가 갈라치기를 잘해야 되는 네, 게 맞아요. NFT랑 뭐 블록체인이랑 코인이랑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게임, 네. P2E 게임이 있고, 네. 그냥 순수 게임만 만드는 게임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갈라치기 했을 때 어느 네.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비트코인의 반등을 본다고 했을 때 그래도 플레이톤 쪽이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나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게임이? 지금처럼 중국 판호 발급돼가지고 넷마블, 뭐 넥슨 게임즈 이런 것들이 급등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일단 지금 뭐 플레이톤 관련해서 주가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위메이드가 지금 고점이 아니라 고점 대비 지금 90%가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사실 위메이드라는 종목으로 이제 바로 이틀 만에 상한가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스티마 상가 우승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올라갔던 그 기대감까지도 다 지금 주가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가 사실 뭐 플레이톤이나 또 이제 NFT 쪽에서는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위메이드 그룹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먼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도 이제 위믹스 코인의 어떤 상장 기대감, 또 이제 코인원을 비롯해서 예. 빗썸, 뭐 고팍스, 또 코빗, 또 그리고 나중에는 바이낸스 상장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 있고요.
있고요. 또 그리고 또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의 어떤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신뢰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 꾸준하게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위믹스 그 주주들과 함께 또 실질적으로 홀더들과 함께 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한 상태이다 보니까 예. 위메이드 그룹주는 이미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고 또 시장 여파와 또 이제 사실상 그 연준의 어떤 고강도의 긴축의 가장 큰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FOMC 통화 정책이 완화 국면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가장 또 큰 피해 업종이었던 위메이드 그룹주를 필두로 플레이톤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가 세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플레이톤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르엠 글로벌 지금 신작이 지금 계속 흥행몰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나이트 크로우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데 그 신작이 두 달 연이어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뭐 주가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또, 채팅에 뭐 P2E 게임을 말씀하시니까 네. 최근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급격한 상승 네. 요거를 또 게임주 중에 P2E 게임이랑 같이 엮어서 볼 수도 있나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이 상승해야 전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거고 또 이제 그 암호화폐 플랫폼을 통해서 또 플레이톤 관련되고 NF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해야 또 이제 블록체인 또 플레이톤 게임 관련 업체들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메이드도 대표적으로 이믹스 코인 또 이믹스 플랫폼으로 또 이제 게임 산업을 선도하려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고점 대비로 봤을 때는 네. 아직도 마이너스 막 80%, 90% 이렇고 맞습니다.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달 올라온 거를 생각하면 플러스 20%, 30%. 네. 이런 상황이어서 싸다 비싸다를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은 P2E 게임 위주의 기업들을 바라보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네. 최현동 매니저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뭐 두 가지로 좀 분류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을 하냐, 아니면 정말 재밌는 게임.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것에 기준을 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뭐 참 그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P2E 게임도 재밌어야 또 되는 건데 이 P2E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실 뭐 돈만 버는 게임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돈만 버는 게임만 한다고 한다면 그냥 뭐 카지노 게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 미르 M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원래 미르 4로 정말 대박이 났던 건데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또 새롭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시장이 게임은 아픈 것 같다라고 이제 죽인 게 한 2, 3년 전인데 지금은 완전 반대로 그걸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동안 중국 게임이 이제 많이 좀 약하다 보니까는 좀 이 중국 게임을 좀 그 개발시키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좀 판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커다란 중국 게임 시장에 해외 기업도 들어가고 있고 우리 기업도 들어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보시면 사우디가 지금 게임 시장을 또 굉장히 키우고 있거든요. 사우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자금이 보통 중동 자금이라고 하는데 게임주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게임 시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역대급 상금이 걸린 게임 대회가 사우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인데 상금 규모가 4,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90억 되는 거거든요. 와, 게임 상금이. 네, 게임 대회에서 이제 걸린 상금이. 그거 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이게 게임도 아직 안 정해졌어요. 7월 14일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도 안 정해졌는데 상금부터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2개인가 나왔어요. 예. 근데 한 10개 정도가 나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걸린 상금만 지금 4,500만 달러 나온 거예요. 이건 역대급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게임 대회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하지 마시고 게임 연습을 내일부터 하셔서 저기 참여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예. 그런 게임에서 1등하려면 예. 엄청 네, 정말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저 되죠. 골방에 박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주식을 골방에 박혀서 하나, 게임을 골방에 박혀서 하나. 아니, 주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예, 돈 수익 잘 날 수 벌고 있고. 수익도 많이 나고 아, 또 게임을 또. 우리 요 상한가 방송만 잘 봐도 수익 잘 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은 골방에 갇혀서 밥도 안 먹고 밥도 쓰러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예. 재능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능도 게임 있어야 되고. 잘하려면. 그래서 사우디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예. 대체가 돼서 원래 사우디가 그런 쪽은 전혀 안 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산업구조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고
어쨌든 또 이제 원래 성장주를 대표하는 게 이제 이 블록체인이었는데, 블록체인 게임주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은행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 대피처를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상화폐가 더 부각되고 있고,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뭐 비트코인에 쓸 때가 많습니다만은 다른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게임 쪽에서 나오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게임 쪽에서 이제 채굴 해가지고 바꾼 다음에 내가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활용도가 많죠. 그런 관점에서 좀 크는 거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 게임부터 이제 중국 판호 관련주들 정말 왜냐면 거대한 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 둘 다 놓치지 말고 게임 쪽은 지금 차트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 뭐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 다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슬슬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게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 네. 게임 연습하자 이랬더니 채팅창에 이런 채팅이 올라옵니다. 김명덕님께서 인성 안 좋아지는 데는 게임이 최고입니다. 애들 게임 많이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진짜 게임덕이었거든요. PC방에서 정액제 끊고 하루에 12시간씩 살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인성이 빠져가지고. 안 좋아졌었어요? 어떤 게요? 게임 할 때. 인성이요? 인성은 지금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게임을 너무 몰입하다 보면 화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사우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우디가 엔터, 그러니까 뭐 K-팝이나 게임이나 이런 쪽 관심 많잖아요. 축구 클럽 이런 데도 관심 많고 네. 실제로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젊은 층들을 타겟을 해서 뭐 그런 엔터나 게임이나 뭐 축구나 스포츠 이런 것 쪽을 많이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준호 매니저님, 최현동 매니저님 말씀만 들으면 네. 이 게임주 내일 꼭 사야 될 것 같으니까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반대 입장에서 이호근 매니저님 뷰로는 왜 이게 그닥 땡기지 않는지. 네네. 아니 뭐 게임주가 괜찮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열기가 식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 외자 판호 발급 건수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외자 발급 건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게임은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우리 게임의 어떤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이긴 한데 이전에 이제 보시면 우리 현대차가 중국에서 그 점유율 4위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약간 뒤로 물러났고 그다음 화장품도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 처음에 개방했을 때 엄청 잘 나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밀리고 그리고 지금 게임도 2007년 이때 막 중국이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우리 게임주들이 엄청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그 처음에 이제 중국이 시장을 확 열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중국 업체보다 가지고 있는 더 장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펄어빅스가 아마 지금 그 판호 받고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글로벌 상당히 좀 흥행에 성공했던 게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중국 가보니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취향이 좀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판호가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큰 기대는 기대는 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번 이제 게임 계속 이제 판호가 열리는 게임들의 특징을 보니까 넷마블, 그다음에 넥슨 이런 게임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판호 발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임들은 그 나름 거기서 또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도 지난번 이제 펄어빅스처럼 MMORPG 게임보다는 좀 데브시스터 이 게임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쿠키런.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아마 e스포츠가 아마 정식 게임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많이 다운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계속 연속적으로 판호를 받았던 넷마블이라던가 뭐 넥슨 뭐 이런 데브스터즈, 그다음에
그 e스포츠랑 좀 관련돼 있는 게임 이런 것들은 좀 그때그때 모멘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은 가질 수 있는데 전체 게임 분위기는 좀 꺾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NFT는 제가 잘 모르니까 통과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이제 게임에서 이제 대박주는 그 인터넷, 모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들이 이렇게 한번 유행을 그렇죠. 탔잖아요. 원래 PC 게임이었다가 모바일 네. 게임으로 갔다가 이제 다음 네. 거를 찾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게 이제 XR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게임주의 다음 타자는 XR 기기와 상당히 좀 적합한 이런 게임을 만드는 회사. 예. 여기서 한번 또 대박이 나올 것 나오지 같아요. 않을까?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게임에서 뭐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어렵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 컴투스나 스마일게이트 여기도 모바일 게임으로 대박난 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AR, XR, VR 요거 애플하고 구글이 뭐 하다가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네. 사실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바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목요일 날 여쭤보던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분 게임주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목을 하나씩만 주고 넘어간다고 하면요. 정말 짧게 할게요. 1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동 매니저님부터. 저는 조이시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조이시티.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판호 발급된 게임주들은 급등이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판호 발급이 아직 안 나와서 아직 많이 안 올라갔는데 조이시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SLG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고 뭐 건십 배틀 뭐 알만한 분도 아실 겁니다. 캐리비안 해적 이런 것도 갖고 있는 건데 중국의 게임 시장이 2022년도 작년 기준 보게 되면은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비중이 11%입니다.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판호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봤을 때 아직 우리가 중국 판호를 안 받았는데 중국 판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조이시티를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판호가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판호 기대감의 조이시티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 네. 김준호 매니저님은요? 저는 뭐 NFT 플랫폼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판호 발급 기대감이 있는 엔게임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열혈 강호가 지금 중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20위권 안에서 굉장히 매니아층이 형성된 게임입니다. 근데 진 열혈 강호 모바일 버전을 출시했는데 그 부분이 추후에 중국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 항상 판호 발급이 됐을 때 그 수혜주로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항상 엔게임이었고 엔게임도 또 이제 AR, VR 관련된 또 이제 게임도 계속해서 출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엔게임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AR, VR 뿐만 아니라 NFT 플랫폼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탑픽 종목으로 엔게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이시티 엔게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게임주 계속해서 매기가 쏠릴지 2차 전지에 갔었던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다음은 어디 섹터로 향할지 그런 부분에서 게임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이점 가볼 텐데요. 세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세 분은 판넬에 요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으로 보는 시장. 일단은 저희가 삼성전자 및 반도체 그리고 금양, 리튬 관련주, STX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세 분께서 오늘 시장에 그리고 최근 시장에 요 종목이 좀 관심이 많이 간다. 그리고 앞으로도 핫할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생각하시는 종목이 있으면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제약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는 없는지 세 분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펜을 이렇게 잡고 뭘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는 시장 역시나 FOMC 전까지 내일까지 그리고 목요일 지나서 방향성이 안 나온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판넬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갑니다. 네. 이야. 아니 이거는 추천 개념이 아니라 이야.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예. 금양. 예.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번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마 그 편입되면 이제 끝납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뭐 재료가 있으니까요. 네. 금양 알겠습니다. 오늘 25% 네네. 넘게 올랐는데도 그래도 금양.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거 네네. 얘기하려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궁금은 한데 좀 경계성으로 궁금하다.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 네. 아니. 가장 재미없지만 가장 또 듣고 싶은 얘기. 근데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삼성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또 삼성의 어떤 투자 안목에 관련된 종목들은 오호.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적었어요. 삼성 네. M&A 관련. 아니요, 삼성이 지금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게 로봇이잖아요. 지금 로봇 관련 섹터 정말 강하게 만든 게 나아졌고, 사실 또 XR 기기도 사실 삼성이 뛰어든다고 해서 급등이 나아졌던 거고요. 또 최근에 뭐 AI뿐만 아니라 뭐 전장용 부품 관련해서도 삼성이 뛰어든다고 했을 때, 또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DSP,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고 DSP 기업들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DSP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성의 투자 안목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는 절대 소외될 법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을 쓰는 분야에 맞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을 주목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은요. 궁금합니다. 오픈했지. 네. 들고 사실 뭐- 계신 거 아닙니까? 네?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희 수익률 대결에? 탑픽 종목의 이제 그 포트 안에 있는 건데. 아하, 단신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그냥 뭐 강원에너지 이런 거 좀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거를 얘기해봐야 맞습니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픈헤지를 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근 매니저님 먼저 네.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금양과 그런 뭐 에코프로 네. BM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는 섹터가 지금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네네.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쉰다고 하면 네네. 다른 종목들 주목해 볼 게 많다. 요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네네. 그 와중에 지금 금양이 네. 막 하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조심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금양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코스피 200에 이제 편입됐던 종목들을 한번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 이제 셀트리온이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한번,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주식은 어떤 이제 펀더멘탈보다도 수급이 좀 좌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시장이 기존에 이제 액티브 펀드가 이제 주류를 이룰 때보다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액티브보다는 이제 패시브 펀드들이 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그 종목이 기업의 가치 이런 거보다는 그 종목이 어떤 그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에 편입될 때도 그렇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편입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이 편입이 돼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편입이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주가가 올라가서 이게 비싸다고 해서 이 ETF나 이 패시브 자금들이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양이 지금 움직이는 건 이제 그런 흐름을 믿고 지금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다. 그러면 금양은 그때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금양 코스피인가요? 예, 코스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예, 코스피 200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그거 믿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 뭐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이거를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종목을 사실 베팅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순수하게 어떤 기업 그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그 믿는 수급을 믿고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금양이. 그러면 결국은 이거의 이제 정점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200 그 편입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 편입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공매도가 아마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200 편입될 때까지 또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이제 좀 피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이제 금양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한다면 나중에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서의 그 이후의 후유증.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그리고 나서 한번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지니까. 엄청 빠졌거든요. 기대감이 소멸하면서 예. 주가도 예. 같이 빠지는. 왜냐하면 이제 그 편입되기 전에는 이제 수급 믿고 가는데 그 수급이 이제 다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더 믿을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이제 공매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청 또 공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금양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한번 공매도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나 이게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발 잘 빼셨습니다. 네. 그 정도가 네. 딱 적당한 네. 것 같아요. 네. 아, 금양이 뭐 요거는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네. 금양이.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130억, 140억이래요. 시총 3조 5천억짜리가. 그러니까 한번 휴일증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사실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네. 게 시장은 수급 따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는 네. 게 맞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관련해서 금양을 말씀해 주셨고 네. 김준호 매니저님 삼성전자. 네.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워낙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로봇이나 뭐 등등등등 해서 사실 돈 쓰는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특정하게 한 군데를 놓고 보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도 일단 로봇은 한번 시세가 분출됐고 일단 반도체 그래도 삼성이 제일 잘하는 건 차세대 반도체인데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14분기 만에 적자가 숫자폭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 수요는 당분간 들어오긴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결국 이 메모리 업황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뭐 DSP 기업들 최근에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같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DSP 기업들도 사실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도 크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는 당연히 뭐 미래 모빌리티와 전기차의 수요 증가와 또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차량용 반도체 이 전장 쪽에 뛰어들었고 최근에 대규모 M&A보다는 오히려 국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오히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국내에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뭐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본다고 했을 때는 조금 반도체 섹터에서 좀 별개로도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성장률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또 그리고 유럽권에서도 계속 차량용 반도체 사업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삼성도 이 부분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현대와도 최근에 맞손을 잡았고요. 그리고 투자를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으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은 DSP와 함께 봐야 될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네. 2026년에는 AI 반도체 시장을 더 뛰어넘는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종목을 하나만 주신다면 종목만. 종목은 오늘 칩셋 미디어가 올라갔는데 칩셋 미디어. 저는 텔레칩스를 말씀드릴게요. 텔레칩스.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원래는 그 칩셋 미디어의 모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분리상장이 된 거고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칩을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대차가 뭐 블랙박스부터 시작해서 운전자 첨단 보조 시스템 또 그리고 HUD 또 오디오 비디오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핵심 칩들을 공급하는 데가 바로 텔레칩스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의 어떤 이 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텔레칩스도 같이 실적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삼성과도 같은 수혜주인데 텔레칩스가 자체적으로 MCU 칩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 MCU 칩을 삼성전자와 함께 시범 생산을 했습니다. 최근 삼성과 현대가 이제 맞손을 잡고 또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현대에 공급하고 있고 또 삼성과 또 MCU 칩 관련해서 시범 생산을 공동으로 한 기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돼서요. 텔레칩스 같은 종목 가격적으로도 매력 있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텔레칩스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텔레칩스. 마지막으로 최현동 매니저님 오픈했지? 네. 어때요? 오픈했지?
자, 이거는 예. 제가 이제 가온칩스라든가 에이지 테크놀로지, 예. 이 삼성의 DSP 정말 많이 말씀드리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DSP 많이 올랐고, 물론 더 가겠지만 설계 자산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삼성의 TSMC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설계 자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설계 자산이라는 게 IP라고 부르는 건데, TSMC는 3만 개 정도의 설계 자산 갖고 있는데, 삼성은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계 자산 확보는 중요한 건데, 이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MPU 설계 자산을 갖고 있고, MPU의 IP를 갖고 있으면서 이 백본 역할을 하는 메모리의 IP까지 동시에 갖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MPU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픈엣지가 올라가는 건데, 바로 MPU가 뭐냐? AI 전용 반도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AI를 돌리기 위해서 GPU를 쓰고 있는데, GPU는 그래픽 카드 개념으로 나온 거라서요. 그 전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근데 AI 반도체를 쓰기 위해서는 사실 GPU까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MPU가 필요한 건데, 최근에 MS라든가 오픈AI가 이제 MS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엔비디아도 지금 뭐 GPU 맞추기도 힘든 상황이고, 상당히 많이 이제 어떤 그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연히 MPU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MPU IP를 갖고 있는 게 오픈엣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커지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가 이 IP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ARM 있지 않습니까? ARM이 스마트폰의 AP 90%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는 ARM 커진 거잖아요. 그 MPU 시장이 지금 AI 시장이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AI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AI의 이제 전용 반도체인 MPU의 IP를 갖고 있는 오픈엣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엣지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가 열리면서 게임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만, AI 열풍이 더 거센 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지금 개발자 회의거든요. 어제 밤부터 이제 목요일 밤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 AI에 대한 어떤 뭐 전망이라든가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 투자 이런 게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픈엣지는 저는 지금도 놓치면 안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픈엣지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바라보면은 반도체 관련주예요, 아니면 AI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네. 관련주. 그러니까 AI 반도체. 이게 당연한 게,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고래상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나누잖아요. 예. 메모리는 말 그대로 기억 장치.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 메모리 비메모리 쓰고요. 원래 반도체 하면 다 비메모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 그 메모리 우리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CPU나 MPU, 뭐 GPU 이런 건 다 그 비메모리인데, GPU는 그래픽 카드, CPU는 컴퓨터의 두뇌. 근데 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스마트폰은 AP라고 해요. AP. 네.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하려면은 IP라는 설계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갖고 설계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AP를 설계하잖아요. 퀄컴도 그렇고, 이거를 ARM에 있는 IP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ARM은 이 IP를 갖고서 가만히 앉아갖고 매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스마트폰 시장이 크니까는 ARM의 AP 그 설계 자산이 엄청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PU 시장은 아직 작죠. 예. 왜냐면 인공지능 시대가 아직까지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제 생각에 여름을 기점으로 인공지능 세상이 무조건 오거든요. 왜냐면 카카오, 네이버,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오픈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상반기 안에 또 서비스 많이 내놓고 하다 보니까 이 AI 인프라가 더 강해지는 건데, AI 전용 반도체가 MPU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GPU를 씁니다만, GPU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개발된 MPU가요, 거의 GPU의 10분의 1 정도의 전력 소모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오픈 AI가 GPU 그 엔비디아 GPU를 1만 개를 쓰거든요. 예. 그러면 NPU로 대체한다면은 10분의 1이니까는 1만 개가 아니라 1000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U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NPU의 설계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 하나 만들면 어때요? 최현덕의 뭐 네. 신기술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되게 뭐
좀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되게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채널 돌아갔어요. 이미 벌써. 쉬운 건데. MPU, 네. GPU 나오면서 채널 벌써 돌아갔습니다. 근데 올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안에 올라갈 겁니다. 아, 이번 주 안에 올라갈 거다. 알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차량용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한 또 투자 이슈 그리고 이호근 매니저님은 금양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 좀 조심할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FOMC를 앞두고 나오는 매크로 변수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다른 이슈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프닝 때 저희가 이야기를 말씀드렸다시피 화목팀의 상승 추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계석 가서 월수팀과 화목팀 오늘은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가시죠.